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광주에서 직접 독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걸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19의 그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재대학교 영문과에서 영미시를 가르치는 윤준입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서 ITX를 타고 광주로 내려오면서 사실 징계맹계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어른들이라고 부르는 김제 만경평야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양이 바라본 동양이라는 주제로 영국 낭만주의 시대 시인 콜리지부터 T.S. 엘리엇까지 한번 그들이 어떻게 동양을 바라보고 아시아를 자신들의 작품 속에 드러내려고 했는지 그런 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마 아시아 문학 아카데미의 서구의 눈에 비친 아시아라는 타이틀의 연속 강의 중에서 5번째 강의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광주의 책과 생활이라는 아주 뜻깊은 제목의 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동양과 서양 또는 뭐 오리엔트와 서양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동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the east라고 표기를 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지역 또 아시아의 동부 및 남부를 가리키면서 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또 일본 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다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이라는 말은 뭐 유럽하고 남북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통틀어서 가리킨다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동양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가 오리엔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해가 뜨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문명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시아를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뭐 중국을 포함한 극동 지방을 가리킨다고 사전에는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동양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많이 동양 또는 동양 문화를 얘기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강의였던가요? 그 아마 소정민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다룬 그런 내용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몇 가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제 그 원래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태어난 팔레스타인 쪽 지식인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원래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시 되찾으면서 결국 이제 이집트로 가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자라오면서 겪었던
동양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인으로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웠던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대작을 1978년에 발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 서양에서 오리엔트를 연구하는 동방 연구자들, 동양학 연구자들을 우리가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불렀고, 그들이 이제 밝혀낸 어떤 동양만의 고유한 어떤 특질 또는 동양 문화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로 많이 지칭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독특한 그리고 또 자신들의 지배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유명한 책의 원본인데 그 표지 사진도 굉장히 암시적인 내용이지요. 그 뱀을 부리는 소년이 알몸으로 앞에 서 있고 저 뒤쪽에 벽에 기대 있는 사람들은 아마 터키군 병사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프랑스 화가의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자체가 말하자면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게으름 또 수동적인 그런 태도 또 이 그림 속에서 약간 암시되는 그런 이제 어떤 동성애적인 뭐 그런 측면 이런 것들까지 결부시켜서 이제 동양을 어떤 성적으로 방종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편견 또 그 편견들을 통해서 동양에 대한 지배를 공고화하는 그런 점을 이제 비판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양의 그 동양 학자들이 어떻게 동양을 다뤘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음영한 저작이죠. 왼쪽 사진은 이제 그 사이드는 이제 200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유엔 평화대사로이라고 있는 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지휘자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실은 바렌보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유태인이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뜻을 합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태인들과 팔레스타인인 음악가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워크숍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악단을 구성을 해서 2011년에는 우리나라 임진각에서도 말하자면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의 임진각에서도 공연을 했던 그런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단 이름이 이제 그 괴테의 그 유명한 서동 시집이라는 시집의 제목을 따가지고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아마 동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이드의 이 저작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논쟁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동양에 대한 또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식의 일단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낸 그런 저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드가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그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이 용어 속에 은폐된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걸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다시 서구의 동양학 연구자들이 제국주의와 공모해서 또 유럽 전반에 걸쳐서 타자로서의 동양이겠죠. 동양에 대한 가장 심대하고 가장 반복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유포시켰다는 그런 점을 이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이드의 말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트를 다루는 협동적 제도로 논의되고 분석될 수 있다. 즉 그것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그것을 다루고 그것에 대한 관점들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기술하고 가르침으로써 확고하게 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요컨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조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재구조하고 그것에 대해 권위를 갖기 위한 서구적 양식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리엔트 동양이라는 지역이 서구의 어떤 대리적인 자, 그 영어로 이제 우리가 보통 올터 에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터 에고 또는 언더그라운드 에고로서 서양과 맞세워서 그 힘과 그 동양과 맞서서 서구가 그 힘과 정체성을 얻었음을 이 책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콜리지 이전에 서구의 그런 여행가들 또는 여행자들 또는 문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저작을 잠깐 소개를 하고 갈까 합니다. 맨 처음에 늘 거론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지요. 13세기 중반에서 이제 14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가 베니스라고 영어식으로 썼습니다만 베네치아 태생으로 3년 6개월간 항해를 한 끝에 원나라의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의 궁전에 도착해서 17년간 그 대칸의 신하로 머무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그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은 칭기스칸의 손자인데 원제국을 처음 창건한 그런 인물이죠. 우리가 이제 동방견문록이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김호동 교수 번역으로 사계절에서 번역본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제목은 세계의 서술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마르코 폴로가 보고 들었던 그런 이제 지역이 결국 이제 동방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동방견문록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 왼쪽 아래편에 있는 이 그림은 쿠빌라이 칸의 그 궁정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은 이제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의 궁전에 체류를 하다가 인도로 이제 또 여행을 떠나서 인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이제 상상 속에서 그려낸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견문록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동방에 대해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의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보면 우리 영문학에서 이제 사실 존 밀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밀튼의 신라권이라고 알려진 작품이 있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신라권이라는 식으로 써야 되는 건지,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말인데 그게 아마
일본에서 이제 맨 처음에 세계문학전집에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신락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굳어져 버렸죠. 또 뭐 비슷한 사례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런 이제 그 유명한 고전이 있죠. 원래 디비나 코메디아라는 이제 제목이니까 거룩한 희극, 신성한 희극 그런 의미인데, 그걸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신의 신성한 노래라는 뜻으로 신곡이라고 이제 일본 세계 문학전집에 번역이 되고 나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음사라든지 의류문화사 같은 데서 이제 세계문학전집을 출간을 하면서 그 일본 문학전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의 일본식 제목들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또 일본어에서 중역을 한 그런 번역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신락원, 신곡 이런 제목으로 굳어져 버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락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낙원을 빼앗기게 된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탄이라는 예전에는 이제 천사였지만 결국 타락한 천사죠. 타락 천사죠. 사탄이 하느님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하느님과 맞서 전쟁을 벌이는 뭐 그런 내용, 또 아담과 이브가 결국 유혹당하는 얘기, 그 다음에 쫓겨나는 얘기까지 이제 굉장히 그 길게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부분 제 2편의 서두에서 이제 그 사탄이 하는 사탄에 관한 묘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르무스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그 도시인데, 그것이 이제 뭐 진주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수출하고 또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유명한 곳이죠. 인도의 부보다 훌륭하고 이국의 진주와 황금을 아낌없이 왕에게 뿌려주는, 그 조신권 선생 번역본에는 화려한 동방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려한이라는 낱말보다는 호화로운이라는 낱말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고쳤습니다. 호화로운 동방의 부보다 찬란한 그 위강 넘치는 권자의 높이 사탄은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다. 여러 공적으로 이렇게 높은 악의 자리에 올려져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호화로운 동방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갖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적이고 경이로운 장소로서의 오리엔트, 이게 이제 중세 이래 또 마르코 폴로의 그 항해 여행 이래로 유럽에서 유럽 문학 작품에서 빈번히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호화로운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이제 gorgeous라고 나오는데, 이란 단어에는 동방을 청교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매혹했던 많은 특질들, 다시 말해서 그 동방이 지닌 아름다움, 또 동방의 화려한 색채, 또 동방이 지닌 그런 풍요로운 것들, 또 동방의 마법과 신비, 이런 것들이 이 호화로운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밀튼 같은 시인도 그런 이제 마르코 폴로의 아마 동방견문록 같은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방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관점에 결정적인 또 영향을 미친 저작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죠. 원래 그 프랑스어본으로 이제 앙투안 갈랑이라는 인물이 이제 번역을 한 게 최초의 유럽어본인데, 그게 이제 1704년에서 1717년까지 이제 계속 발간이 되죠. 12권으로. 근데 천일야화라는 표제로 처음에
발간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천일 야화라고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로는 천일 동안, 첫날 동안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첫날하고 하루 덧붙여서 첫날 플러스 천일 동안의 밤에 이제 셰헤라자데가 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쭉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이제 뜻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1 Night Stories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프랑스어본을 토대로 그 영어권에서는 리처드 버튼이라는 여러분들 그 지금 PPT의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이 인물이 이제 리처드 버튼이라는 인물이고, 왼쪽에 아라비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책이 처음에 출판된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초기 유명한 판본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그 리처드 버튼 이전 또 이후에도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많은 내용들이 여러 권의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동방에 대한 서구인들의 어떤 환상에 가까운 그런 관념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그 어떤 이슬람 중동 지방의 뭐 마법의 램프라든지 알라딘의 마법의 램프라든지 뭐 디즈니 영화에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 있고, 또 하렘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 서양 사람들 또 물론 같은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렘이라는 게 마치 뭐 그 수많은 후궁들이 뭐 거의 뭐 알몸으로 모여서 뭐 목욕탕 같은 데 있으면서 뭐 그 술탄이나 칸의 부름을 기다리는 그런 공간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가졌던 동양에 대한, 동방에 대한 그런 이제 성적 환상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그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저작에 의해서 촉발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술적으로 사실 이제 그 동방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런 이제 또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윌리엄 존스경이라고 이제 나오는 인물인데, 그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죠. 굉장히 준수하게 생긴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이제 18세기에 활동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지는 못해요. 한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랍어 또 페르시아어를 비롯한 아시아 언어를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21살 때 아시아시에 대한 그 논평 또 주석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37살 때 인도 대법원에, 캘커타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죠. 굉장히 이제 그 명석한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1784년에 이제 아시아 학회라는 걸 창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술지를 그 뒤에 발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국 쪽에서 말하자면 아시아에 대한, 동양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관심이 시작이 된 그런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아서 학회를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학술 기금도 만들어서 중요한 인도의 문헌들을 번역 출판하는데 또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도 법관이었으니까 그 당시까지 알려진 뭐 인도의 그런 유명한 법전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칼리다사라는 이제 그 인도 작가의 희곡을
사콘탈라 또는 사쿤탈라라고 하기도 하는데,를 번역하기도 해서 출간하기도 하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명한 그런 산스크리트 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교 언어학의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잠시 그 다음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윌리엄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윌리엄 백포드라는 인물인데, M이 아니고 B인데, 처음에는 맡겨쳤는데 뭘 만지다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 바텍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 백퍼드의 초상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바텍의 그 첫 발간본이 이제 표지가 거기 나오죠. 21살 때 이제 불어에 굉장히 능통해서 불어로 바텍을 써요. 그리고 나서 26살 때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발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앞에 나왔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공의 칼리프, 이슬람 지도자죠. 칼리프를 바텍이라는 인물에 관한 굉장히 기상천외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여기 이제 악마 에블리스의 종이 된 바텍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겪은 후에 결국 이제 나중에 몸 안에서 심장이 불길에 휩싸여 버리는 그런 이제 최후를 맞는 뭐 공포 소설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열림원에서 번역이 오래전에 되었다가 절판됐다가 다시 요 근래에 새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많은 그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다른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의 토대가 되었던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콜리지라는 시인, 영국의 시인 이전에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저작들, 또 그 이후에 작가들이나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저작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콜리지라는 시인의 영국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이죠. 낭만기의 시인인데, 이 시인의 쿠블라칸이라는 작품, 아까 그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그 쿠빌라이 칸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콜리지는 그 워즈워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또 영국의 낭만기를 이제 말하자면 시작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근데 이 콜리지가 1797년하고 98년에 쓴 쿠블라칸을 이제 그냥 가지고 있어요. 발표를 안 하고. 아마 그 이유는 이 쿠빌라이 칸에 관한 그 이 시가 독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자신이 잘 마무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배인 그 바이런, 그 당시에 이제 바이런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으로 평가를 받죠. 그 특히 이제 이 바이런이 그 이 무렵에 동방을 소재로 한 그런 여러 시들, 설화 시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죠. 이따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바이런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바이런이 이 시를 읽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왜 이걸 발표하지 그러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1816년에 다른 시편들하고 같이 이 쿠블라 칸이라는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쿠빌라이 칸이 아니고 쿠블라 칸이라고 이제 부른 거는 아마 이제 그 음성적으로 콜리지가 노렸던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시를 뭐 나중에 영어로 읽으면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을 소재로 해서 이제 이 작품을 쓰는데,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죠. 원래 이제 콜리지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통증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수입됐던 그 아편이 진통제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환을 처방을 받고 그걸 복용한 후에 이제 잠깐 그 퍼처스의 순례기라는 이제 기록을 여행기를 읽다가 그 아편을 기운에 잠에 떨어져서 꿈속에서 이제 뭔가 환영을 보고 그걸 깨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콜리지 사진이 거기 왼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 퍼처스의 순례기의 그 안에 있는 삽화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서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원래 이제 이 쿠블라 칸이라는 작품 밑에 이제 또는 꿈에 본 환영, 단편, 영어로는 이제 fragment라고 되어 있는데 단편 또는 단상이라는 이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꿈에 자신이 아편 진통제를 먹고 복용하고서 그 아편의 기운에 취해서 꿈속에서 본 어떤 상상의 세계를 그린 거다라고 이제 부제를 달아놓고, 또 이게 단편이라는 얘기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떠올랐던 생각을 다시 이제 막 실어 적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시작과 끝을 갖춘 그런 이제 완성작이 못 됐다는 식의 이제 변명 섞인 그런 부제인 셈이죠. 원래 이제 퍼처스의 순례기라는 이 저작은 퍼처스가 정말로 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자신이 여행한 내용을 적은 게 아니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비롯한 여러 선배 여행가들의 저작을 발췌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수록한 내용인데, 거기 이제 그 제가 인용한 그 내용이 그 김호동 교수가 번역한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에서 거명한 도시를 떠나 사흘 거리를 가면 샨두라는 도시에 이르게 된다. 우리 콜리지 시에서는 이제 그게 상도라는 이제 한자어로 표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쿠블라이 칸이라는 이름의 대칸이 있는 곳이며, 쿠블라이 칸은 이 도시 안에 대리석과 다른 돌로 지은 거대한 궁전을 세우도록 했다. 이게 이제 콜리지는 그걸 활락궁이라고 이제 시에서 표현을 하죠. 말하자면 쿠빌라이가 활락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궁전이다. 오로지 쾌락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콜리지가 갖고 있는 동방에 대한 그릇된 환상 중에 하나이겠죠. 사실은 이제 제나두, 샨두라는 곳에 지은 궁전은 여름 궁전이죠. 그러니까 여름, 우리가 이제 하궁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제 별궁인데,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옮겨서 정무를 보는 곳인데, 별장 뭐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이 궁전에서부터 두 번째 담이 둘러쳐져 있는데 주위 16마일의 땅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안에는 샘물들과 강과 잔디밭이 많다. 여기 이제 16마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콜리지는 자기 서문에서 그거를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마일이라고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콜리지의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문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에 쿠빌라이 칸은 궁전을 그에 덧붙여 장대한 정원을 짓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10마일에 걸친 비옥한 땅이 성벽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안에는 샘물들과 강과 잔디밭이 많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두 성벽 사이에는 잔디밭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 흰 숫사슴, 사향노루, 황갈색 사슴, 다람쥐를 비롯한 각종 아름다운 동물들과 진기한 동물들이 뛰어다닌다. 이제 말하자면 퍼처스의 순례기에 재수록된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다가 아편진통제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잠에 빠져서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한 200에서 300행 정도 자기가 시를 지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자기가 일어나서 바로 펜을 들고 그 꿈속에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막 이제 적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나가지고 그 자기가 머무르고 있던 농가에 문을 누군가가 두드려서 보니까 폴록이라는 곳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1시간 정도 남짓 얘기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환영,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그 환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막연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는 마치 우리가 이제 돌을 던지면 그 물에 개울물 표면에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가 그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게 자기 기억에서 씻은 듯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겨우겨우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시를 쓴 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54행 정도 길이의 이 시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54행으로 제시한 이 쿠블라 칸이라는 시보다 더 좋은 시를 여러분에게 불러줄 수 있을 날이 오기를 나는 기대한다 라는 이제 서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문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콜리지의 이 서문의 내용이 진짜냐, 아니면 자기가 완성된 시를 쓸 능력이 없어서 가짜로 날조된 이야기를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논쟁도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콜리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쿠블라 칸이라는 시의 내용과 이 서문의 내용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이따 나중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서문에서 지금 일단 얘기하는 내용은 자기가 어떤 시적인 창조적인 비전을 얻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환영을 보고 시적인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데 시적인 비전을 가졌는데 그게 외부의 어떤 인물에 의해서 그 비전이 중단되어 버린 거다, 부서져 버린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쿠블라 칸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콜리지가 어떤 아비시니아 처녀의 어떤 환영, 이걸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으로서 그 아비시니아 처녀가 불렀던 연주했던 노래, 이걸 자기가 언어로 되살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시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영감에 사로잡힐 때 그 시인의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력, 이걸 이제 말하자면 창조적인 비전이 외부의 돌연한 사건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문이라고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블라 칸이라는 시가 54행 정도 되는 시인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번역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내가 읽으면서 요점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앞부분에 보면 이제 쿠블라 칸과 그 쿠블라 칸이 그 샨두라고 아까 나왔던 그 상도라는 곳에 그 활락궁을 지었던 그런 이제 사건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상도의 쿠블라 칸은 장려한 활락궁을 지으라 명령했다. 그곳에선 성스러운 강 알프가 인간이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동굴들을 지나 햇살이 비치지 않는 바다로 흘러갔다. 그래서 5마일의 2배나 되는 비옥한 땅이 성벽과 망루로 둘러싸였다. 또 그곳에는 꾸불꾸불한 실개천들로 빛나는 정원들이 있어서 숱한 향기로운 나무들이 꽃을 피웠다. 또 이곳에는 언덕만큼이나 오래된 숲이 이어져서 양지 바른 녹지들을 에워쌌다. 이건 이제 제가 콜리지 시선이라는 번역본에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따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샨두라는 곳에 그 쿠빌라이 칸이 활락궁을 지었다라고 나오죠. 이 샨두라는 곳은 이제 원래 베이징의 북서쪽에 있는 옛날 도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나라 원제국의 여름 도성이고, 또 쿠빌라이 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자기가 말하자면 칸으로 대칸으로 즉위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름궁을 지은 거죠. 그걸 이제 콜리지는 활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은 궁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의 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알프라는 강은 이제 그리스의 그 알페이오스 강을 이제 아마 콜리지가 염두에 둔 것 같고, 그 강이 이제 그 말하자면 활락궁에 물을 대주는 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게 동굴들 지하에 이제 동굴들을 지나 가지고 결국 이제 바다로 나중에 흘러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과 망루가 세워지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그 궁전의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유원이라고 이제 서양에서는 로쿠스 아미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원지라고 할 때 그 유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놀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정원, 뭐 아니면 뭐 그런 곳을 가리켜서 유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원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이제 지금 여기 다 나오죠. 정원, 실개천들, 나무들, 또 이제 중국의 정원들이 이제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얘기를 할 테지만, 그래서 이 첫 부분은 그 마르코 폴로의 그 기록의 토대를 두고 콜리지가 이제 상상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삼나무 숲을 가로질러 녹색 언덕 아래로 비스듬히 찍힌 저 깊은 낭만적 틈새여 황량한 곳, 이유는 달 아래 흐느끼며 악령 애인을 찾아 나선 여인이 늘 출몰할 만큼 신성하고 귀기 어린 곳, 뭐 그래서 그 틈새로부터 이제 그 알프강을 결국 이루게 되는 그 샘물이 이제 발원지인 셈이죠. 세찬 샘물이 매 순간 솟아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힘차게 터져 나오는지 바위 조각들이 막 같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위를 밀어낼 정도의 세찬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거죠. 미로처럼 꾸불꾸불하게 5마일을 굽이치며
숲과 계곡을 지나 그 성스러운 강은 흘러가다가 이윽고 인간이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동굴들에 이르러서는 생명 없는 바다로 소란스럽게 흘러들었다. 이 소란 속에서 쿠블라는 멀리서 전쟁을 예언하는 선조의 목소리들을 들었다. 활락궁의 그림자가 물결 한가운데 떠 있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서 그것은 희귀한 기교로 빚어진 기적이었다. 얼음 동굴들이 있는 양지바른 활락궁. 거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두 번째 부분에 그 부분이 다시 두 부분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고 그 37행부터는 새로운 문단인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쿠빌라이 칸의 그 궁전에 물을 대주는 그 성스러운 알프강의 발원지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속에 중세 로만스의 뭐 악령 애인을 찾아 나선 뭐 울부짖는 여인의 그런 이미지, 또 여성이 뭐 출산을 할 때의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말하자면 그 산고를 치르는 모습, 그러니까 돼지가 샘물을 솟구쳐 내보내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걸 성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로, 말하자면 콜리지가 동방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성적인 환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37행부터 나오는 덜시머를 든 한 처녀를 환영 속에서 나는 한번 보았다. 이제 처음으로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쿠빌라이라는 원나라 황제와 그 황제의 궁전을 이제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라는 인물이 이제 시인이 자신이 직접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덜시머라는 이제 옛날의 현악기를 든 처녀를 환영 속에서 보았는데, 그녀는 아비시니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처녀였는데 덜시머를 탄주하며 아보라산을 노래했다. 내가 마음속에 그녀의 화음과 노래를 되살릴 수 있다면 뭐 그것은 그토록 깊은 기쁨으로까지 나를 이끌어 길게 이어지는 요란한 음악으로 궁전을 지을 거고 양지바른 궁전 얼음의 동굴들을 짓겠다. 말하자면 자신이 그 아비시니아 처녀 꿈속에서 보았던, 환영 속에서 보았던 그 처녀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언어로 되살려낼 수 있다면 뭔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진 그런 양지바른 궁전과 얼음의 동굴들, 그 쿠빌라이 칸의 그 양지바른 궁전, 또 그 궁전의 아래쪽에 지하에 있는 얼음의 동굴들 같은 것들을 함께 제시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음악을 들은 모든 이들이 거기서 그것들을 보고는 모두들 외치리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의 번뜩이는 눈을, 그의 나부끼는 머리카락. 이건 이제 어떤 번뜩이는 눈, 뭐 형형한 눈, 또 나부끼는 머리카락은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시인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 그런 시인은 없지만 예전에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시인 이상이 뭐 봉두남발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걸 떠올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믿어온 그런 시인의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주위에 세계원을 짜고 시인의 그런 비전을, 말하자면 그 창조의 어떤 비전, 다시 말해서 뭔가 성스러운 영감에 사로잡힌 그런 이제 시인을 보호해 주라, 그런 얘기겠죠. 세계번이라는 것도 이제 마법적인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3세번이라는 거는 뭔가 신비한 숫자처럼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그 시인이라는 존재는 꿀릿을, 감로를 먹고 살고 낙원의 우유를 마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 플라톤의 그 이온이라는 이제 저작에서 따온 그런 이제 표현,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콜리지가 그러면 과연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라는 원제국의 절대 군주,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 칸은 말 하나로, 명령 하나로 활락궁을 건설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죠. 반대로 시인이라는 존재는 현실에서는 쿠빌라이 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쿠빌라이 칸이 지은 그 화려한 장대한 궁전은 결국 전쟁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시인이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언어적인 구조물, 이 쿠블라 칸이라는 이 시는 지금 몇백 년을 건너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콜리제 쿠블라 칸은 아직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영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살아남을 거죠. 그렇다면 쿠빌라이 칸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절대 군주지만 시인이 지은 그 영속적인 생명력을 지닌 그런 시인의 창조물, 다시 말해서 이 시라는 작품은 그 쿠빌라이 칸의 그 호화로운 궁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예, 그래서 이 콜리제 쿠블라 칸은 아마 낭만주의 시대, 낭만기 동안의 그 오리엔탈리즘을 드러내는 가장 뛰어난 사례일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그 환락궁, 실제로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그 궁전의 모습이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가 되죠. 또 비옥한 정원들의 그런 눈부신 이미지들, 또 그 성스러운 강이 터져 나오는 외부의 지하의 그런 어떤 틈새에 대한 묘사, 또 아보라산, 덜시머 이런 묘사들은 동양 배경들과 행위들이 가진 그런 강력한 상상적 흡인력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진이 바이런의 모습이에요. 바이런이 알바니아의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터번을 쓰고 그 알바니아가 이제 그 투르크 제국에 의해 15세기에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 터키풍의, 아시아풍의, 동양풍의 그런 이제 의상을 입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초상화인데, 이게 이제 이 동방행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심을 발전시켰고, 또 19세기에 나중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어떤 대영 제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전 이 세계의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다시 말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 제국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되는 그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그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이 쿠빌라이 칸은 이제 윌리엄 체인버스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들 혹시 뭐 영국에 가시면 그 런던의 큐 가든의 그 유명한 파고다를 설계하고 건축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 정원에 관한 그 나름대로의 중국 정원을 이제 실제로 보고, 건융제의 궁전을 가서 보고 그곳에서 이제 정원을 꾸미려면 우리가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을 이제 밝힌 저자에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